저는 결국 김어준이 승리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김어준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 끝났다,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임기 반환점에 돌고 내음되고 오면 그때 김어준 씨는 더 활기를 칠 거 예언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문조 톨레유 뭐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굉장히 탈레반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더 이상 시대 정신으로서 국민들에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씬 뭔지 한번 볼까요? 네, 누가 진짜 자기 정치. 왼쪽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 오른쪽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이렇게 두 명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둘이 이제 뭐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먼저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 패가 당정을 혼선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대놓고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국정에만 전념해야 될 현직 국무총리가 TPO, 그러니까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가 로망이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총리 시절에. 그걸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정치 사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전당대회가 8월 17일 이제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양새인데, 우리 김치혁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자기정치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 둘 다 하시는 거 아닌데, 정치인이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데, 네. 그러나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와 목적 자체는 적어도 공인이라면 당원,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특히 네. 집권여당 같은 경우 더욱더 그러한데, 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각자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문제는 이게 8월 17일까지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7일까지 지금 벌어지는 전쟁 보면 내전인데 네. 가장 잔인하다는 내전이잖아요. 모든 네.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그 내전을 국민들이 저거 8월 17일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이것도 참 깝깝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뭐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갈수록 이제 치열해질 텐데, 이제 뭐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제 김민석 정청래가 맞붙는 구도, 뭐 이제 이게 여권의 지지층이 분열된 사람들끼리 이제 또 한판 싸움이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지지자 쪽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한테 너 계엄 때 감기약 먹고 잤다며, 그래서 표결도 안 갔다며,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제 김민석 총리가 막 자기는 그때 국회에 있었다, 뛰어가는 CCTV도 오늘 보니까 공개되고 막 뭐 이제 그랬던데, 이제 그런 식의 네거티브 설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초입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는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성윤 최고나 다른 네. 측근들을 통해서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지금 본인이 직접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한심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네. 집권 여당에, 네. 그리고 180석의 입법 주도권을 가진 국회의 민주당에, 네. 그리고 갓 2년밖에 안 된 정부를 뒷받침할 여당이 네. 전당대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네. 얼마나 누가 더 자기 정치 많이 했냐. 보안 수사권 배달 사고 문제. 네. 뭐 예를 들면 감기약 성분이 뭐냐. 네. 이런 걸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방의회 당대표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도 입법 주도권을 가진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어렵게 죽고 사는 문제들을 소상히 다루고 네. 의제 중심으로 치러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식의 뭔가 신변잡기식 주제로 전당대회를 초입부터 끌고 가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각자의 주장과 명분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좀 후져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때 이제 뉴 이재명과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너무 지금 적통 경쟁하지 말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전당대회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반대로 송영길 대표는 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갔냐 안 갔냐라고 오히려 반대로 또 찐 적통 경쟁으로 이끌고 있고 네.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치 많이 했네 안 했네라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네. 서로 지금 네. 적통 경쟁보다 더 후져지는 주제로 전당대회를 끌고 가게 되는 꼴이다. 네. 라고밖에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대통령도 말했듯이 뭐 이제 실력으로 뭐 이제 경쟁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이제 고환율 고물가에 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 막 뭐 적통이니 뭐 이런 걸 갖고 막 뭐 싸우고, 뭐 그리고 1년 전 계엄 때 뭐 감기약을 먹었네, 막 성분이 뭐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집권 여당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서로 지금 이제 네거티브로 서로를 깎아내려야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 또 이제 친청 쪽에서 들고 나오는 네거티브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핸드폰을 찍혔는데 거기 찍힌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이제 저게 이제 뭐 뉴시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 저기서 보면 뭐 이제 조국혁신당의 뭐 합당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데 그때 뭐 미략 뭐 타격 소재 뭐 미략 여부 밝혀야 이런 게 이현주 의원이 대화하는 누군가가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누구냐? 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막 그게 한때 막 썰로는 뭐 이제 김민석 총리와 주고받은 거다 뭐 이런 썰들이 돌았었는데 김민석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소재로 막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적통 논쟁을 둘러싸고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사 모였어? 언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송영길, 김민석 쪽에서 그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정치한다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의원이라든가 최민희 의원이 이제 반격을 시작하는데 네. 서로 파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나왔던 게 네. 김민석 전 총리 당신 말이야 영등포 지역구 아니야? 엎어지면 코달대 있는 데가 당신 네. 지역구야. 국회의사당이 당신 지역구 아니야? 네. 근데 왜 계엄할 때 그 이전에 계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본인이 경고까지 했던 사람이 그날 박선원 의원이 전화해서 무슨 대통령이 특별담화한다는데 이거 계엄과 관련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감기약 먹고 잠든 건 뭐고 그다음에 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어? 그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10시 23분에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했으면 가족들이 깨웠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와서 새벽 1시에 표결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표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죠.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그 무슨 저 지방도 아니고 바로 걸어 뭐 차 신길동 타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차 타면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와서 표결을 했어야지. 네. 이런 것은 저는 과거에 무슨 20년 전에 김민석 총리가 뭐 정몽준 그 캠프에 가 있어서 노무현과 반대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로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계엄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했느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최민희 의원이 이제 또 공격하기 시작한 아니 다시 이원주 최고위원하고 서로 그때 당시에 합당 문제를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를 공격하라고 사실상의 지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말은 그냥 주고받은 거지만 이거 타격 소재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건 공격하자라는 얘기인데 그거 당신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 이것도 사실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나저나 저는 아까 지금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경쟁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 정치 한 해 만에 하면서 그런 걸로 싸우는 건 웃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김초현님 말씀대로 사실 뭐 이제 계엄 당일에 10시 23분에 계엄이 나왔고 김민석 총리는 이제 뭐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면 사실 코앞 엎어지면 국회의사당인데 뭐 이제 국회에 뭐 이제 표결할 때 뭐 이제 막판에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1초 늦게 가서 표결을 못했다고 하는데 뭐 국회는 이제 갔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가까이 있어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늦게 간 거는 사실 뭐 이제 사실이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친청계의 공격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촌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감기약 먹고 안 간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표결에 늦게 참석했나 했다 보니까 네. 감기약을 먹고 좀 늦게까지 자다가 네. 뒤늦게 합류했다라는 게 그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CCTV도 있으니까 허위사실 6% 뭐 고소하겠다는 것까지 좀 네.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포용하고 관대하게 해야 된다. 그럼 포용하고 관대하게 질 거예요 아마. 2등 주자이다 보니까 심각하게 물어뜯어요. 언더독 전략으로 가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역대 처음으로 총리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한 건도 안 됐어요. 아마 여당 최고위원들 중에 친청계 위원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뭐 배추 투자라든지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치부를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아마 전당대회에서 이것저것 공개를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갈 겁니다. 그냥 그 포용하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2등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과 일환으로 네. 저렇게 좀 감기약 문제도 좀 제기하고 있고 네거티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러운 언더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주 최고와 엮는 이유는 이현주 최고는 지금 뉴 이재명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구성 할 때도 3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뭐 자기 합성 때문에 지금 이번에까지 얘기 나오는데 워낙 이현주 최고의 당내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이현주 최고와 내통을 해가지고 합당을 결렬시킨 장본인이라는 어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입지를 좀 좁히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이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뭐 이제 이런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니까 네거티브 응사에 이어질 텐데 사실 뭐 그런 혹자들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 총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한 18년 정도 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기간 안에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친청계에서 되게 이렇게 파헤치려고 한다는 뭐 얘기는 얼핏 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주고받고 뭐 이제 뭐 이러고 하는 형국인데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약간 뭐 다른 주자들 뭐 송영길 의원도 이제 뭐 오늘 출마 선언을 뭐 이제 할랑말랑 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이 방금 출마 선언을 했네요. 뭐 이제 뭐 송영길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했고 이제 송영길 고민정 요 둘이 이제 그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 둘의 참전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번개로 만났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뭐 이게 첫 판에 그냥 과반이 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3자 구도인 줄 알았죠. 그리고 3자 구도가 됐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그 가장 맹렬하게 정청래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적통 논쟁을 따지면서.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김민석 후보가 후보 등록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공격하는 것 같은 일종의 차륜전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 그렇죠.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를 하면 3대1인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도 친문계인데 네. 이상하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수박 논쟁할 때 당신 뭐 했느냐. 이제 와서 무슨 철거 용역 이따위 소리 할 그런 그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네. 공격을 했고 어디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정청래 대표 되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도 그 정청래 공격에 가담하는 것 같아서 3대1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 3대1로 싸우면은 뭐 압도적인 다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똘똘 뭉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 발언 나오고 이성윤 의원 발언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선거 그 경쟁에서는 자기 당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다 파묘해가면서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도 이대로는 못 참겠어 라는 어떤 그런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죄송하지만 네. 당선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문 쪽에서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지?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네. 고차의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 고민정 의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회에 혼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문조 털레유라고 불리는 이제 구주류 세력들의 분화, 뭐 이제 문은 좀 빠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얘기들도 나오고 뭐 있는 가운데 이제 또 고민정 의원이 또 원래는 최고위원 쪽으로 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대표로 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게 뭐 이제 친문계 뭐 어쨌든 뭐 의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민정 의원의 약간 뭐 단독성 플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친문계 교감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워낙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는 최고위원 친문 성향의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계의 교감은 없을 것 같은데 가능성을 받겠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사실 노무현 문재인 때의 정치인이긴 했지만 네. 친노 친문 586의 진영의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띈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집권 여당의 친문 성향으로서 마지막
여성 잔다르크로서 내가 정말 친노 친문의 적장자다. 정청래만큼이나 더 많이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표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조금 더 따져보면 그렇게 정청래 대표의 표를 갉아먹고 더 확실하게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면은 본인의 공천까지 어려워지니까 네. 김민석 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이분이 좀 희한한 게 이게 또 친문이기도 하지만 유시민 씨나 정청래한테 각을 세워요. 그러면서 친명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 그 정치적 목적을 종합해 보면 결국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공천이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출마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요. 청와대로 부른 이유가 김민석의 당선을 위해서 도우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고집을 부리면서 완주하겠다라는 송영길 대표를 말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대표 융합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양보를 했어요. 누가? 계약 양보했죠. 아, 송영길 의원. 예. 뭐 안 되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죠. 또 돈봉투 뭐 사건 때문에 탈당하고 돌아와서 연수도 또 양보를 했죠. 또 당대표 때도 망치로 테러 맞고 그래도 선거운동 했죠. 만약에 여기서 또 양보를 하면 다음에 정치 생명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이 안철수라는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완주를 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친명을 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말 김민석 총리의 손을 들어주고 드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뭐 투표 제도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결선 투표라는 건 이제 뭐 50%가 만약에 여러 명이 나왔는데 50% 주자가 안 나왔으면 이제 1, 2위 주자가 다시 표결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게 아닌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선호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에 대해서 뭐 4명이 출마하면 1, 2, 3, 4순위를 각자 시작할 표결을 할 때 아예 다 적고 이제 최하위 주자를 소거하면서 이제 그 차순위 득표를 더하는 식으로 이제 과반을 추리는 이런 거라 당일날 이제 한 번에 표결 결정한단 말이죠. 요런 결정, 우리 이제 어떤 또 이제 이런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투표 방식을 이런 또 선호 투표제를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또 사실 진영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텐데 우리 김철훈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니, 근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4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등이 40, 2등이 35, 네. 3등이 20, 네. 4등이 5%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러면 5%인 후보의 2등표를 1등한테 다 간다 하더라도 45가 밖에 안 돼요. 네. 50이 안 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다음에 3등한 사람의 표를 또 그러겠죠. 이렇게 옮겨가든가 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이고 3명의 후보가 다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3사람을 찍은 표들은 대개는 같은 쪽에서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김민석이나 송영길에게 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명계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청 쪽에서는 이미 1인 1표제 관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순회 경선에서도 첫 번째 충청도에서 하고 나중에 최종 그 대미를 대전에서 장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놓고서도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우리도 그만큼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이거는 우리 쪽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고민정 의원이 만약에 4등을 할 경우 고민정 의원을 찍는 사람들은 되게 친문계일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그렇게 친명 쪽이라고 보여지는 김민석이나 송영길 쪽으로 2등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민정을 1등을 쓰고 두 번째는 정청래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어서 양쪽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호투표제가 1, 2, 3 이렇게 쓰는 거면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2위는 송영길을 쓰고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은 2위를 김민석을 쓰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복잡하네요. 정청래를 찍는 사람은 2위를 안 적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은 뭐 이제 아직 안 정했다고 이게 해요. 룰이 완성이 안 돼서 네, 지금 그렇죠. 뭔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왜냐하면 무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써야 되냐 아니면 1순위만 쓰고 나중에 나머지 2, 3, 4순위를 안 써도 되냐 그러니까 단독 기표만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룰을 안 정했기 그랬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부 다 1, 2, 3, 4순위를 써버리면 전략적 대진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내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2순위 내지는 9순위로 밀리게 순위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룰이 완성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고민정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은 지금 부동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아직 여론조사 나온 건 없지만 고민정 후보가 워낙 후발주자이고 네. 또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4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고민정 후보를 1순위로 찍은 그 투표자의 2순위 투표가 어디로 이제 가느냐인 거잖아요. 네. 우리 김정영 선배님은 이제 아마 친문으로 갈 거다.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또 지금 고민정 후보가 정청래 대표가 좀 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진영의 적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 끝까지 모른다. 그러나 이 룰 자체는 지금 김민석한테 매우 유리한 룰이다. 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조승래 의원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건 뭐 적절하지 않다. 뭐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뭐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김민석 총리한테 유리한 방식이라는 두 분의 분석이 뭐 일리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또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당대표가 나오면 이제 메이트가 생겨가지고 같이 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에서 뭐 친명계에서는 뭐 이제 이건태 의원이 어제 했고 뭐 이제 김용 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제 뭐 출마를 할 것 같고 뭐 이제 뭐 정민철 부의장 뭐 이제 유시민 작가랑 뭐 이제 각을 세우는 뭐 이제 그런 분이죠.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 친명계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막 거론되는 뭐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친명 딱지를 달고 최고위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쫙 줄을 엄청 많이 섰는데 사실 이제 최고위원은 5명을 뽑는 선거니까 많이 줄여도 정말 당선 가능성 높이려면 최고위원 한 3명 정도까지는 줄여야 이제 당선 가능성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교통정리 글쎄요. 근데 지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네. 그 친청계에서는 아직까지 후보가 없잖아요. 네. 선언하는 사람이. 네. 뭐 되게 예상하기는 되게 한민수. 네. 그다음에 이성윤. 최민희, 네. 이성윤은 최고위원 했는데 또 네. 한 번 더 할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최민희나 한민수 의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겁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의원하다가 장관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소외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민희 의원이나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우리는 뭐 속된 말로 베린 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이미 강 건너갔어. 그러니까 뭐 우리야 그냥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이한 거는 지금 요새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옛날에 다 중진들이 했잖아요. 요즘은 다 초선이 하나요? 네, 되게 초선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무게감은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또 친청계에선 사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5명을 두고 싸우는 싸움, 진영 간 대결이면 후보를 3명씩 내가지고 뭐 이제 뭐 최대한 3개는 확실하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너무 많이 출마해가지고 이제 표가 분산되면 오히려 후보를 적게 낸 쪽에 당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래서 친명계에서도 뭐 출마하겠다는 분들은 우르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겠다는 뭐 내부 문제의식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교통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친청계가 지금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친명의 적자라고 하면서 전부 다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붙은 게 지금 이건태, 김용 같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당원들이나 정부에서도 떨어뜨리기 뭐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좀 나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자제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판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사람들이라서 전 이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레임덕 지도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내지는 김용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자꾸 떠오르는 건 그 지도부를 보고 대통령의 재판만 떠오르겠지.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리고 김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아니 최고위원 벌써 아니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받았는데 곧 나올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최고위원에서 확정 판결 받고 떨어져 봐요. 그럼 또 이 집권 후반기 내지는 뭐 반환점을 돌고 또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재판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김용 최고위원의
저 어떤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라고 하면서 야당 공격 안 하겠습니까? 전 이게 결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파이팅 해가지고 네. 이런 사법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말려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정청래만 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공격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그 지금 예상대로 여론조사 일부 나오는 대로 김민석 그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대장동 변호사들을 비롯한 직계 친명으로 다 채워진다. 네. 그 당이 좋은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수기, 네. 출장소,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거수기 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총선에도 못 나왔잖아요. 보궐선거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또 최고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제히 다 그냥 명비어천가만을 부르는 그런 당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 글쎄 이게 좋은 건가? 전력이 또 있으시잖아요. 어떤 전력? 이제 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사실 당과 뭐 이제 당청 간 관계가 뭐 이제 그런 거라고 사실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갈등이 용산 출장소다 막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슷한 형국으로 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었죠. 한동훈과 그 윤석열 전체제 때. 있었는데 네. 그때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가 명백했어요. 네.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거 막 결사코 반대를 받았어야죠. 했고 그다음에 의정 갈등 이거 의사들한테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귀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그냥 당이 질질질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이 그 건강한 체계 밸런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거기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나 혹은 정당에 도움이 되나 혹은 대통령 본인에게는 이게 유리한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 이제 지도부의 뭐 이제 포션을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집권 여당의 성격도 많이 바뀔 텐데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또 다른 세간의 관심이 이제 뭐 이제 그 여권의 가장 큰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이제 김어준 씨.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스탠스로 갈 것이냐, 뭐, 혹자의 예상은 뭐 이제 뭐 정청래 대표를 밀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이제 프랑스 식당도 열고 뭐 이러면서 다른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이제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뭐지? 왜 이 친명계와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각을 세우는 단계인데 여긴 또 왜 나왔을까? 막 뭐 출연을 하기로 했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총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네,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왔군요. 네. 왔어요. 저는 파리에서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김어준 씨는 장사꾼이에요. 네, 뭐 친명을 표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친문을 표방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한쪽 편에 좀 세게 서면 본인의 어떤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그래서 파리로 약간 좀 도피성 목적으로 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본인이 이렇게 좀 한쪽 어떤 편향된 네. 진영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본인의 어떤 스피커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목적이 전 있어 보이고요. 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친문 그리고 친노 586에 대한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원들의 마음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목적, 정면 돌파성으로 그렇게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는 옛날에 이제 낙범수 할 때 그 유명한 얘기가 띠바띠바, 네. 쫄지마 쫄지마, 띠바,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띠바, 어디에 뭐 똥침을 찌른다,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인용품 팔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크셨는데 요즘 보면
쫄지마에서 쫄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쫄고 있는 것 쫄고 같다. 있는 것 같아. 네. 유시민 씨 나왔을 때 그거 전부 다 내보낸 게 아니에요. 대량 편집을 해서 20분 분량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심각한 얘기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돌고 있는 거 좀 보면 김어준 씨가 계속 아예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려면 말린다. 그냥 유시민 본인이 유튜브 파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어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 근데 그렇지 않고 편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집이 뭐 철거, 용역, 촉법, 평론가 이런 얘기들 때문에 엄청나게 네.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파리를 갔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에 대해서 무슨 뭐 탈세니 이런 얘기하는 언론사들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뭐 100배로 뭐 한다나 100만 배로 한다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다 누가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했나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본인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발언 못할 거다. 어느 한편에 들어서 발언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김어준이 했던 그 속 시원한 뭐 거침없는 공격, 뭐 띠바띠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김어준의 시대는 이제 거의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뭐 그 낙검수라는 것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는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보수가 메인스트림이었고 이제 진보가 이제 야당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소수자들의 이런 뭔가 뭔가 그 거대한 이제 기득권, 이제 물론 뭔가 기득권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뭐 통쾌한 느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젊은 층들에 소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뭐 즐겨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랬던 이제 소수의 저항군이었던 그런 세력이 이제 메인스트림이 돼서 이제 사실 여권 최대 스피커가 되고 이제 뭐 큰 세력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때 또 그런 상황에서의 또 스탠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입장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김어준이 승리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김어준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 끝났다,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사실 뜯어보고 면면히 살펴보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절대다수 권력 의석을 앞세워가지고 저렇게 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 반환점에 돌고 내음되고 오면 그때 김어준 씨는 더 활개를 칠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결국 친노 친문 586으로 이어지는 전통성. 네. 이게 우린 명분이 있었던 거다. 우린 이렇게 가야 된다. 잠깐 우리는 이탈했고 잠깐 돌연변이가 들어왔지만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영향력을 뭔가 좀 회복할 것 같다는 예언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가 본인이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우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야당도 좀 대화를 하자, 골프도 좀 치죠. 같이 뭐 대화도 하죠. 우리 장관직 좀 맡아주세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 중도로 확장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뭐 문조털레유 뭐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19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에요. 그분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멀쩡한 원전 다 때려부시자고 그러고 4대강이 마치 무슨 뭐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EU에서 무슨 경제성장을 미리 돈을 나눠 분배를 해주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제도 급격히 올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탈레반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미 시대 정신에서 벗어난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비록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저물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1980년대와 같은 이런 탈레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더 이상 시대 정신으로서 국민들에게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청하면 저는 정권이 끝나면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 야 문재인 정부가 천사였구나. 구관이 명관이야? 환율에 물가에 좀 각종 세계적인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만 지금 굉장히 뭔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물을 거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가 천사처럼 보일 때가 올 거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예언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